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첫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 병원체로부터 방어하는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병원체가 들어와서 이 방어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체들이 막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방어작용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있고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 종류와 상관없이 예, 모든 병원체에 똑같이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원체에 똑같이. 그래서 비특이적이라는 얘기는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것에 작용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에 비해서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정한 어떤 병원체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방어작용. 요거를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에는 물리적인 방법, 그죠? 물리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에는 피부나 점막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또 화학적인 장벽 이런 게 있고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를 막는, 그죠? 막고 또 들어왔을 때도 그냥 어떤 병원체든지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특정한 병원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그런 방어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비특이적인 첫 번째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을 보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여기 물리화학적인 장벽하고 그다음에 염증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화학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 피부죠. 피부에 보면 우리 바깥쪽에 좀 딱딱하다고 얘기하긴 그런데 다른 세포보다는 대체로 딱딱하죠. 그래서 각질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 바깥을 싹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해 물질이나 병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 그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부가 굉장히 그 밖으로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잘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피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피부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그죠? 그런 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쪽 피부 말고 그런데 이제 그 피부만 다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가 뭐 호흡도 못하고 안 되니까 보통 이제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내 안쪽 있는데 이 안쪽 같은 경우는 각질층이 없고 점막이 있어요. 점막. 그죠? 점막에서는 이 점막 같은 경우는 점액을 분비하죠. 이 점액에는 라이소자인 같은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병원체 침입을 분해를 시키는 거죠. 병원체 침입을 차단하는 거는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피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이 피부 있죠, 피부. 그래서 각질층, 그죠? 병원체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피부에 피지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성 물질을 분비해서 병원체 생장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피지샘의 대표적인 거 보면 왜 여기 얼굴을 같은데 보면 모공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공 같은데 이런 데서 산성 물질이 분비돼서 병원체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런데 이제 이 그 피지샘에서 분비된 물질하고 먼지가 섞여서 뭐 세균이 증식한다든가 이런 걸 촉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깨끗하게 잘 씻고 관리를 잘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을 그 병원체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물이나 그죠? 눈물이나 콧물이나 침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점막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라이소자임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거나 또 병원체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눈물, 콧물, 침 같은 거. 눈물 막 흘리면 거기서 병원체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콧물도 마찬가지고요. 침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으로 가면 기관지가 있는데 기관지에 점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은 섬모나 점액으로 덮여 있어서 병원체 같은 먼지를 걸러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이 기관지에서 이 먼지나 병원체 같은 걸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뭐로 나오냐면 가래로 나와요. 크게 해가지고 밖으로 뱉어내는 거 있죠. 그 가래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화기관에서 우리가 음식물 먹고 하면 가끔은 그 음식물 속에 뭐 병원체 같은 게 이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위샘에서 산성유액이 나와요. 이 위에 있는 그 산성유액이 pH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 정도 됩니다. pH이면 강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병원체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액에 이 병원체를 죽이는 위액이 병원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위까지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위에서 거의 얘네들이 다 죽기 때문에 특별히 몸에 문제가 없는 한은 웬만하면 병원체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와 점막 그리고 점막에서 분비하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이 막아진다. 그죠? 막아진다. 이게 무슨 면역이에요? 모든 병원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물리적인 장벽을 뚫고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병원체가 이 피부가 손상되거나 점막을 뚫고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은 일단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피부나 뭐 점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아지면 염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일단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이 염증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에요. 그죠?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이 좀 난다든가, 그다음에 좀 붓는다든가, 붉어진다든가, 또 아프기도 해요. 가렵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런 반응을 일어나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이게 지금 손에 가시에 찔렸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 그 표면에 병원체들이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죠. 그죠? 병원체들이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체들이 묻어 있으면 이제 그 병원체들이 들어온 주위로 여기 보면 비만세포라는 게 있고요. 비만세포에서 이거 비만세포는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 비만세포가 아니에요. 여기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 비만세포가 아니고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 중에 한 가지 종류인데 이 그 병원체가 들어왔으니까 야 빨리 이거 잡아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그게 비만세포예요. 비만세포가 이렇게 화학물질을 분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식세포는 뭐냐면 잡아먹는 거예요. 병원체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질도 분비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초록색이 그죠? 초록색 대식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잡아먹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또 얘도 화학물질로 신호를 내보내요. 그러면 백혈구들이 막 몰려듭니다. 일로. 그죠? 백혈구가 여기 병원체가 있으니까 백혈구 와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비만세포하고 대식세포에서 막 신호를 보냅니다. 그죠? 신호를 보내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 백혈구들이 막 몰려오죠. 그러면 모세혈관도 확장되고, 그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하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백혈구가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어서, 백혈구가 모여들어서 잡아먹습니다. 병원체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죠?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잡아먹고 나면 백혈구가 잡아먹어서 식균 작용으로 상처 부위의 병원체, 그 다음에 세포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처가 아무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구가 막 모여드는 시점에서 가렵기도 하고 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붉은색이 되기도 하고 그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막 붉게 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통증이 수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그런 염증을 통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백혈구를 외부에서 들어온 백혈구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들을 싹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병원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병원체가 들어오면 비만세포와 대시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그리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가 몰려들어서 병원체를 막 잡아먹고, 그죠? 이 잡아먹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고 죽는 놈들이 있는데 그 죽는 놈들이 모이면 고름이 되는 겁니다. 고름. 그죠? 그놈들이 고름이 돼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거 고름이 모여서 고름들이 많이 모이면 뭐 곱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고름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항생제가 많이 발전하기도 하고 소염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곱는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는 골마서 이런데 고약 같은 거 붙이고 골문 부위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막 뻥 뚫어져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러진 않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막아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화학 신호 물질이 분비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그죠?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서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모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요게 그죠? 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염증이 일어날 때 상처 부위 병원체는 어떻게 제거되느냐? 일단 그 백혈구 중에서 식세포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백혈구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세포 작용, 그죠? 식세포 작용. 요거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라고도 해요. 균을 잡아먹는다. 식균 작용. 세포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세포를 먹는다 이 말이죠. 그 균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 또는 식균 작용에 의해서 병원체가 제거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일어날 때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까닭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그 부분에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그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그죠?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좀 빨갛고 그죠? 빨갛고 또 부어오르는 거는 뭐냐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서 백혈구가 막 상처 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혈관에서 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혈관에서 백혈구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원래 있던 것보다 여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양이 많아지니까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로 자꾸 다른 백혈구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붓는, 그죠? 이렇게 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부어 올라요. 그죠? 이만큼. 외부에서 여기서 혈관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빨갛게 부어 오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류량이 증가하는 데다가 혈류량이 증가하면 빨갛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질들이 일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혈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혈류량이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장이 조직으로, 그죠? 조직으로 빠져나온다.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빨갛고
혈장이 조직으로 빠져나오니까 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에 찔리거나 모기에 물렸을 때처럼 조직 손상이 가벼울 때는 감염된 부위에서만 염증이 일어난다. 그죠? 감염된 부위에서만 염증이 일어나는데 조직 손상이 심하면 온몸에서 염증이 일어나기도 해요. 온몸에서. 그죠? 근데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염증이 감염 초기에는 조직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죠? 굉장히 온몸에서 모든 부위에서 다 염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되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위에서만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조직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 그러니까 외부에서 병원체가 몸 안으로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감기가 걸렸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세균이 들어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약간의 열이 난다든가 하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약간 열이 좀 나고 그 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와 싸우고 있구나. 병원체를 물리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염증 현상, 열이 나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병원체에 감염된 즉시 일어나며 병원체 종류를 구별하지 않는 방어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죠. 그죠? 비특이적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 병원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 열이 날 때 곧바로 해열제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이게 열이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감염 초기에는 세포 조직의 손상을 억제하고 재생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곧바로 해열제를 먹으면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열이 날 때, 예를 들어 우리 몸이 36.5도다 그러면 열이 막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빨리 해열제를 먹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36.5도인데 한 37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원체와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곧장 먹지 말고 조금 뒀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렇다고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돼요. 40도 넘었는데 그럼 좀 기다려보지 이러면 안 되고 약 한 37도, 37.5도 이하 이 정도 되면 그래 몸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좀 기다려 볼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40도 넘어간다 그럼 빨리 그때는 해열제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방어 작용으로 특이적 방어 작용을 보겠습니다. 특이적 방어 작용. 일단 이제 병원체가 우리 몸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계속해서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촉진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림프구에 의해서 림프구가 특이적 방어작용을 해요. 림프구가 특이적 방어작용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림프구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여기 이 그림에 보면 림프구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골수에서 우리가 그죠? 혈액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골수에 보면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조혈모세포가 있고요. 이 조혈모세포가 있는데 골수에서 이 조혈모세포에서 이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조혈모세포가 성숙하고 분화가 돼서 비림프구를 만들어요. 일단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슴샘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가슴샘에서 분화가 일어나면 T림프구라는 게 분화가 됩니다. 요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특이적 반응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림프구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그 림프구가 특이적인 방어 작용을 하는데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골수에서 B 림프구가 만들어지고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T 림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B 림프구와 T 림프구는 병원체 같은 이물질의 침입에 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역 반응, 이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B 림프구나 T 림프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물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이다라고 불러요. 항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들, 그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그 다음에 뭐 독성 물질, 꽃가루, 먼지 이런 것도 다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항원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다 항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항체예요. 항체. 그래서 항원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결합하는 항체가 있는데 항체와 항원이 결합하는 반응,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원항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항원항체 반응이다. 항원항체 반응. 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이 항원은 체내에서 활동을 못하게 돼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딱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하면 항원은 더 이상 병원체로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뭐 병원체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아까 뭐 비특이적인 반응이다, 뭐 특이적인 반응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비특이적인 거하고 특이적인 거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 뭐 항원 항체 결합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게 무슨 특이적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이적이려면 그죠?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려면 항원이 뭔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그냥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럼 막 공격하는 거죠. 백혈구가 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기는 들어온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 알고 어떤 놈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격하는 방법이 여기 오면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 체액성 면역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성 면역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세포성 면역. 자, 세포성 면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밑에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밑에. 자, 일단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와요. 그죠? 자, 이걸 좀 더 키워볼까요?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대식세포라는 이것도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이 항원을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막 분해를 해버려요. 얘네들가 여기 들어와 살면 안 되죠.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 그 중에 그 항원 중에 일부 조각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내버립니다. 항원 조각을. 그죠? 항원 조각을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다 있어요, 이게. 항원 조각을 이 밖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원 조각과 결합하는 놈이 누가 있냐면 보조 T 림프구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하면 헬퍼 T 셀이라고 부르는데 보조 T 림프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한테 와서 이 항원 조각과 결합을 해서 어떤 놈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요. 이 항원이 어떤 놈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 T 림프가 항원을 인식하면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와서 항원 좀 항원 좀 뭔가 공격하시오라고 신호를 보내요. 얘가 신호를 보내요. 보조 T 림프구가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쫙 와가지고 그죠? 여기 요 감염된 세포들도
감염된 세포들 요 항원의 특징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에 딱 결합해가지고 얘가 얘를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려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킬러 T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요거 세포가 가서 감염된, 근데 주변에 세포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이게 없다. 여기 그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요게 없는 놈은 공격을 안 해요. 요거 있는 놈만 공격합니다. 요거 있는 놈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고 그 어떤 항원이다라는 신호를 보조 T 림프구를 통해서 세포도성 T 림프구에 주면 그 T 림프구가 와가지고 그 항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와 결합해가지고 얘를 죽여버리는 거. 그죠?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성 면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죽는 세포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 같은 경우. 그죠? 감염된 세포는 암세포. 이런 걸 직접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포독성 T 림프구. 요것도 세포거든. 이게 세포거든요. 림프구가. 그죠? 이 림프구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해서 병원체를 죽인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세포성 면역이다. 구분이 됐죠? 자, 다음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체액성 면역. 자, 체액성 면역은 어떻게 되느냐? 체액성 면역은 어떻게 되느냐? 세포성 면역과 다르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항원이, 그죠? 항원이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요 항원 조각을 내서 보조 T 림프구가 여기 가서 인식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인식을 해요. 어떤 항원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 보조 T 림프구가 누구한테 신호를 주냐면 B 림프구한테 신호를 보내요. B 림프구한테. 야,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B 림프구에. 그럼 B 림프구가 증식하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형질세포가 되고요. 하나는 기억세포가 돼요. 자, 형질세포는 뭐 하는 거냐면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 아까 항원항체 결합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 항체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입니다. 항체는.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막 만들어내요. 근데 이 항체는 뭐와 결합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들어온 이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 항체가 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세포가 같지만 여기는 이제 항체가 가는 겁니다. 항체가 얘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죠? 감염된 세포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 그죠? 결합합니다. 결합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그 항체가 감염된 세포와 결합을 하면, 그죠? 모양을 따지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얘네들을 통째로 누가 잡아먹냐면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요. 식균작용을 하는 거죠. 식균작용을 해요. 식균작용을 해서 얘를 싹 잡아먹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세포예요. 기억세포. 요 기억세포는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요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항원을 기억해요. 얘는 그냥 기억만 하고 다른 역할을 안 합니다. 기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죽고 그죠? 이 항원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항원이 없어져 버렸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항원이 없는데 항원이 다시 한번 이게 여기 있는 항원은 1차 항원이라고 합시다. 1차 항원. 두 번째로 2차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똑같은 항원이. 이 항원과 똑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거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항원조가 결합하고 보조 T림프구가 또 결합하고 B림프구 연락이 오고 형질세포 증식하고 기억세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들어온 놈은 기억해 놓자. 그래서 두 번째 얘가 들어오면 이 두 번째 들어온 놈은 이 기억세포가 곧장 가서 여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가서 딱 얘를 확인을 하면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를 쫙 만들어내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억세포를. 그래서 한꺼번에 확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냐면 예방주사 원리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예방주사를 맞는다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백신 예방주사를 맞으면 첫 번째 항원이 들어온 것처럼 쭉 하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요. 요 만들어진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가 진짜 병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 기억세포가 쫙 가가지고 형질세포를 쫙 만들어서 항체를 첫 번째보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요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요 첫 번째 항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도 세포 독성도 가고, 그죠? 이렇게 세포 독성으로도 가고, 이렇게 뭐 체액성 면역도 가죠. 그래서 기억세포 만드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1차 면역 반응. 그죠?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항원이 들어왔다. 그럼 기억세포가 와서 한꺼번에 왕창 만들어가죠. 여기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침입하면, 그죠? 처음 침입하면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죠? 비림프구가 분화해서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억세포를 만든다고 했죠. 그죠? 요거 두 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요 과정이 뭐냐면 1차 면역 반응 과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기억세포, 이렇게 해서 항체가 항원을 공격해서 항원이 싹 없어져도 기억세포는 남아있어요. 형질세포는 제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면역 반응이 끝나면 형질세포는 더 이상 항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항원이 없으니까. 항원이 싹 제거되면 형질세포도 싹 제거돼요. 그런데 뭔 남아있냐면 기억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같은 항원입니다. 같은 항원. 여기서 들어왔던 거와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왕창 만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만들어져서 반응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면역 반응이다. 그죠? 그러니까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하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항원 A가 1차 첫 번째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뭐 신호도 가고 막 해야 되니까 처음에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다가 드디어 뭐죠?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 항원이 쫙 만들어져서 항원이 쫙 높아졌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이 없어지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기억세포가 있는 거죠. 그죠? 형질세포는 점점 없어져요. 항체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기억세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항원 A가 다시 두 번째 들어오면 이때는 기억세포가 곧장 작용을 하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이 차이가 있죠. 이만큼.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실시간으로 항체가 원래보다 훨씬 많이 항체가 이만큼 만들어지죠. 그래서 항원을 왕창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면 1차 면역 반응을 하는 거고요. 항원이 똑같은 항원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2차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세 번째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들어오면 또 당연히 2차 반응을 하는 거죠. 기억세포가 있으면. 그죠? 기억세포가 있는 한 2차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0주에서 1주 사이에는
항체 A가 생성되지 않았다. 여기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서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 T 림프구, 그죠? 보조 T 림프구가 누구한테 가요? B 림프구한테 가죠. 그 다음에 림프가 뭘 만들어요? 형질세포를 만들어요. 형질세포를 만들고 형질세포가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죠. 요 기간이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이 걸려 이렇게 돼야 비로소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침입했을 때 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있죠. 그죠? 기억세포가 있어서 기억세포에서 바로 뭘 만들어요? 흑질세포를 만들고 항체를 만드니까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주와 2주 사이하고 여기 1주와 2주 사이 요거하고 5주와 6주 사이 차이가 지금 보면 항체가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이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차이가 나타나요? 이거 뭐냐면 기억세포 때문에 그렇죠. 기억세포. 그죠? 1주와 2주 사이는 기억세포가 없어요. 근데 5주와 6주 사이는 기억세포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 형질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왕창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 2주 사이에서는 별로 많이 안 만들어지고 5, 6주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항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6주경에 항원 B가 처음 침입한다면 항체 A는 항원 B와 항체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항체 A는요. 누구만 공격할 수 있냐면 항원 A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항체 B가 있다고 칩시다. 항체 B는 누구만 공격해요? 항원 B만 공격해요. A만, B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그래프에서 여기 6주쯤에 뭐가 들어와요? 항원 B가 들어온다 그러면 항원 B에 대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항원 B는 항체 B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 A가 있다고 그래서 B가 항체 A가 항원 B를 공격하느냐? 못해요. 항체 A는 항체 A만 공격하게 됩니다. 반응을 할 수 없음. 그죠?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원 항체가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차 면역 반응하고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 나중에 개학을 하면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개학하면 우리 정리 노트 우리 작성해서 내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죠? 노트 정리, 그죠? 단원별 노트 정리. 그죠? 요거 1, 2, 3단원. 그죠? 1, 2, 3단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직 3단원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3단원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3단원은 우리 배운 데까지만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는 일단 수업 시간에 정리 시간을 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정리 시간을 줄 겁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뭐 시간이 더 필요하면 2시간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리 시간을 줄 거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리한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정리할 시간도 주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리할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줄 거니까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 그 시간에 추가를 해도 좋겠고, 일단 여러분이 등교할 때는 요 단원별 정리 노트를 집에 정리한 사람들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죠? 단원별 정리 노트를 꼭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줄 거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받아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한 수행평가 점수로 포함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단원별 정리 노트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 등교 수업할 때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